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에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서울의 동네는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 사는 형편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서울은 큰 도시이고 동네들 간의 빈부격차가 꽤나 크잖아요. 저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어요. 주변에 논밭이 많았고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이 옛날식 주택이나 빌라들만 즐비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형편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도 사는 집이나 먹고 입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누구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이 못 사는지 느낄 새도 없이 나름대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생활을 하다 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주유소를 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우와 주유소면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부러워했는데요.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동기는 진짜야? 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주유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니네 집 형편 조금 어려웠나 보다. 하며 그 친구가 안쓰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기에게 우리 집 부모님이 하는 일이나 살던 동네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우리 집이 서울에서 못 사는 편이었구나 라는 걸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와 같은 빈부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학교에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옷이 아주 깨끗하고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전 어렸고 우리 학교에 잘 사는 애들이 별로 없었지만 아놀드 파마, 나이키 이런 비싸고 귀한 브랜드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이것저것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더니 저와 친해져서 한 번은 자기네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고 방배동 쪽이라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까만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통학했기에 그날 저는 그 차를 얻어 타고 함께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타본 날이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속으로는 신이 났죠. 집에 들어섰는데 어머님이 파마머리가 아닌 생머리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처럼 날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셔서 그때 처음 크림 파스타라는 것을 먹어보았어요. 그 전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도 한두 번 먹어보았을 뿐인데 새하얀색의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파스타라니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제일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최신식 화장실이 무려 2개나 되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아파트의 구조지만 저는 당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그 부유했던 친구는 한 학기도 채 마치지 않고 다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친분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저에게 세상에 저런 부자가 있구나를 알려준 친구였다면 대학에 와서는 아 우리 집이 가난한 거였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 차이였죠. 우리 아버지는 혼자 시장에서 그것도 번듯한 점퍼를 낸 것도 아니라 시장 들어가는 길가에 트럭을 싣고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해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셨지만 아버지 혼자 버는 돈이 부족해서인지 언제나 식당에 다니시거나 파출부 일을 하며 함께 일을 하셨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늘 자식들에게 금건 절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나 제 동생 모두 지금까지 참 알뜰살뜰 똑순이같이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는 각티슈를 쓰시나요? 저는 그 어디 회사 임원이나 사장쯤 되어야 자기 방에 놓고 각티슈를 쓰는 줄 알고 이날 이때까지 각티슈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롤 휴지를 한 가씩 잘라서 과자 상자에 넣어놓고 식탁 옆에 두고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 애들 옷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새 것을 사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고시장을 애용하고 있어요. 잘 고르면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고를 수 있는데 왜 새 것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무료로 그릇이나 책상 등을 가져가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데 저야 너무 좋아서 단숨에 달려가서 받아오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 참 궁상 맞다고 타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절약하는 제 덕에 우리 집 재산은 안정적으로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자가로 30평형 아파트가 있고 빚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벌써 애들 대학교 학비를 따로 저축보험 만기로 다 마련해 놓았으니 말이에요. 우리 부부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이 정도면 저 성공한 거 맞죠? 너무 절약만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냐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조사는 다른 사람들 수준으로 챙기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를 봐주는 공부방을 제1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해온 오래된 봉사활동입니다. 그 공부방에는 제가 어렸을 적 살았을 때 집이나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편부모 혹은 가정에서 보살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란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이 성공할 길은 공부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며 강조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는 곧 있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용인에 있는 체육대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겠다고 해서 그 학교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체대이다 보니 운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시간에 몇 명의 태권도 전공자가 나와서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 중 키가 185 정도 되어 보이고 아주 건강한 곰 같은 체격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요. 멀리서 봐도 그 사람 참 착해 보였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좀 산만하고 거칠게 노는 준우라는 친구가 그 학생에게 붙어서 발차기를 하고 꼬집고 험하게 하는데도 말리진 않고 그저 허허하면서 다 받아주고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준우가 이제 도가 지나치게 굴어 제가 급하게 나가서 말렸어요. 준우야, 어른 머리채 잡는 거 아주 예의 없는 짓이야. 어서 이 형한테 사과드려야지. 준우는 그 형이랑 더 놀고 싶다고 때를 썼지만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배꼽 인사를 꾸벅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준우가 자기랑 이렇게 놀아주고 받아주는 어른을 잘 못 만나서 오늘 좀 심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그렇게 놀죠.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매번 봉사활동 하시나 봐요. 아직 어려 보이시는데. 대학생 맞죠? 20살? 아니요. 제가 이래봬도 3학년이에요. 여기 단체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인걸요? 완전 베테랑. 아, 그렇구나. 나는 4학년인데.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내가 한참 못 봐겠네요. 난 성재욱이라고 해. 저는 남궁선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놓으세요? 저는 장난삼아 약간 째려보며 되받아쳤는데 이 남자는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난 궁선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놓아버렸네요. 기분 상했어요? 아니요. 저 그냥 기분 나쁜 척 장난친 거예요. 오빠, 제가 한참 어린데 당연히 말 놓아도 되죠. 그런데요, 제 이름은 궁선이 아니고 성이 남궁, 이름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불러야죠. 미안해. 이름이 참 예쁘구나, 선이. 타인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착해 보이는 재욱 오빠가 사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욱 오빠는 행사가 끝나가서 헤어질 무렵 저에게 조심스럽게 핸드폰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저도 오빠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바로 번호를 주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뒤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재욱 오빠는 삼성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도 보고 파스타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나 어릴 때 진짜 부잣집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서 크림 파스타라는 걸 처음 먹어보고 나서 난 지금도 제일 맛있는 음식이 1순위가 크림 파스타잖아요. 맛있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행복감과 부유함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와, 우리 어릴 때 크림 파스타면 진짜 귀하긴 했겠다.
그래도 그 친구 덕에 그런 추억도 생긴 거니까 좋은 거네. 선이는 전공이 뭐야? 나는 세무회계학이요. 어릴 때부터 돈 만지는 게 좋더니 지금도 돈을 숫자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공부가 재밌거든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나는 그런 쪽이 제일 젬병인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그럼 오빠는 왜 태권도 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꿈이 뭐예요? 내가 태권도 학원 다니던 초등학생 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을 거야. 김경훈 선수가 80kg로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진짜 멋졌지. 나도 그날부터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태권도 연습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학교 시험 공부는 안 해도 태권도 학원은 매일같이 다녔지. 운 좋게 태권도로 최고 좋은 대학교에 붙기는 했는데 아쉽지만 난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져서 말이야. 이제 내 꿈은 태권도 꿈나무를 키우는 태권도 선생님이야. 오빠는 정말 태권도 한 길만 우직하게 걸어온 체육인이고 보면 볼수록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 작은 키도 아담해서 좋아해 주었고 얼굴에 주근깨도 귀엽다면서 제 모든 것을 예뻐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남자예요. 가끔 셈이 느리고 다 양보해주며 답답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대신 나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워주기도 해야 했죠. 그래도 우리는 싸움도 잘 안 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학점 관리도 잘하고 토익 영어 시험도 만점에 가깝게 따놓았어요. 그리고 회계 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합격한 뒤 어느덧 졸업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참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며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옆 동네 태권도 학원의 사범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원의 관장님은 자기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학원 운영은 모두 남편의 차지였습니다. 아이들 등하원부터 학원 홍보물을 나눠주고 학원생 어머님과 상담하는 일까지 거의 모두 사범인 남편이 도장일을 하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여기 사범님이 관장님인 줄 알았어요. 따로 관장님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모든 학원 일은 남자친구가 하고 학원비 상당수는 원장 차지로 남자친구에게는 월급 240만 원밖에 안 주는 원장이 전 미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계산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는 소질이 없었는지 월급을 받으며 한동안은 주변 친구들에게 한턱 낸다고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이런저런 일로 석 달이 넘도록 저금 하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빠 제대로 돈 모아줄 테니까 앞으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바로 남자친구 손을 붙잡고 근처 은행에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적금 통장 2개와 자유 입출금 통장 1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봐. 입출금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고 급히 돈이 필요할 때만 쓰는 비상금 같은 거야.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이 노란색 적금 통장으로 80만 원, 그리고 청약 부금으로 50만 원이 나갈 거야. 그리고 또 50만 원은 내가 모으고 있는 우리 결혼 자금 적금으로 자동이체 될 거야. 그럼 오빠 한 달에 적금 빼고 얼마가 남는 거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선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답답해. 60만 원이 남잖아. 그게 오빠가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인 거야. 그중에 1, 20만 원 정도는 부모님 드리거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알겠지? 이렇게 오빠를 이미 결혼한 마누라처럼 잘 챙겨주니까 이미 오빠네 집 부모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서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저랑 떨어져 있는 순간이 싫다며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고 장난 반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제가 직접 돈을 벌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달 만에 한 회계법인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회사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어요. 착실히 월급을 모아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넘게 마련했고 늘 결혼을 재촉하는 남자친구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욱 오빠는 낯선 정장 차림과 과일 바구니와 양주를 들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위해서였죠. 저를 집에 바라다 주거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선물을 드리면서 만난 적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니까 오빠는 긴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긴장하지 말어. 우리 가족 모두 오빠 좋아하시는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인성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가 없이 산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렇다고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친구보다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으니 조건만 보면 부모님께서 오빠를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재욱 오빠의 인성과 됨됨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키가 크고 건장하니 운동을 해서 내 딸을 잘 지켜주겠거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욱 오빠는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아버지와 술도 한잔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저와의 결혼 합격을 받았죠. 이제 제가 재욱 오빠 가족분들 마음에 드는 일만 남았어요. 이미 재욱 오빠를 통해 저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시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뵙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 시댁에 찾아뵙기 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나쁜 분이면 어쩌지. 그리고 요즘은 시부 며느리 갈등도 많다던데. 이렇게 전 시부모님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나갔죠.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생긴 것도 족제비 같은 인상으로 곰처럼 푸근한 남편과는 아주 외양부터 달랐습니다. 좁고 마른 얼굴에 매서운 눈매, 거기에 까칠한 말투까지 사회에서 만났다면 비호감 그 자체라 가까이 하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건 그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형에게 미리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이 먹고 있는 대게 접시를 자기 앞으로 놓고 먹는다던가 갑자기 자기 형의 배를 툭툭 치면서 형은 운동하는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와? 돼지도 아니고 에이 학부모가 뭐라고 항의 안 하냐? 이런 몸매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는데도 분위기가 쌓여지도록 기분 나쁜 말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 모두 늘 그래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시동생에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배가 그렇게 나왔냐? 내 배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던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요. 저만 옆에서 내 남자한테 막대하는 시동생이 미워서 혼자 분을 삭히고 말았죠. 시동생은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쪽은 왜 우리 형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들어보니 좋은 회계회사 다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지들보다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나? 팔자 좀 펴보려고. 혹시 우리 부모님 유산 같은 거 생각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예의가 없기도 했거니와 자기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런 여자들만 만났었나 봐요. 저처럼 생각이 바른 여자들은요. 남자가 인성과 능력만 갖추면 조건 같은 거 안 따져요. 우리 재욱 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제 말에 재욱 오빠는 박수를 짝짝 치며 역시 우리 선이가 최고야 하고 시부모님 모두 제 말이 옳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동생과 저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내 결혼 생활에 암초와 같을 거라는 걸요. 시동생이야 어쨌거나 재욱 오빠와 저의 결혼 준비는 무르르듯 싸움 한 번 없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좋으신 양가 부모님과 착한 재욱 오빠가 다 저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재욱 오빠와 저는 결혼 전부터 적금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회사와 지하철로 5정거장으로 태권도장과 버스 6정거장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편하게 출퇴근을 하며 함께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 잠이 들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다니고 있던 태권도장 관장님이 태권도장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장을 잘 운영해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권리금 많이 낮춰줄 터이니 인수해서 직접 경영해보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다들 태권도장의 주인이 남편인 줄 알 정도로 혼자 알아서 경영해왔기 때문에 권리금 7천만 원만 마련하면 도장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편은 7천만 원이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도장을 잘 운영해 걸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누구예요. 학원 운영할 때 회계 세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해보라고 대출까지 일으켜서 태권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니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태권도장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지인도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평을 들으면서 10년 이상 태권도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에 더해서 저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첫 손주가 생겼고 그것도 쌍둥이라 두 손주가 한꺼번에 나온다니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모두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 입이 귀에 걸린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제 동생까지 축하한다며 조카들 유모차 사라고 100만 원이나 보낼 만큼 온 가족이 축하하는 가운데 시동생 한 명만 축하한다는 인사도 없이 선물도 없이 모른 채 했습니다. 매번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이 밥 사고 술 사면서도 자기는 1,000원 한 장 내지 않는 시동생이니까 이제는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저 인간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시동생은 시댁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켜준다며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남자가 결혼도 하는구나.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남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현관으로 시동생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여자가 시동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도 족제비상이고 잔뜩 말라서 더욱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고 입술도 새빨간색으로 발라서 그런지 한눈에도 효독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인상과 달리 제발 인성은 좋기를 성격은 좋기를 하고 빌었죠.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한 지 몇 분 안 되어서 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예비 동서는 시동생 못지않게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긁는 것이 시동생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시댁에서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결혼식 날 저는 임신 7개월에 들어서서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죠. 삼복더위에 임신해서 몸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간 것인데 저를 보자마자 서방님은 말했습니다. 영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사람 보자마자 인쇄치레가 이렇습니다. 야, 형수님한테 말 좀 곱게 좀 해라. 재신이는 당신이 임신해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었겠다고 걱정을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은 이렇게 저를 다독여줬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죠. 그래도 오신 시댁 손님들께 인사드리며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하다 신부 대기실에 가보았어요. 동서 결혼 축하해요. 오늘 참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 네. 근데 저 원래 예쁘거든요. 오늘 화장이랑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형님 눈에는 이게 예쁘다고요? 이 좋은 혼례의 날 하객이 하는 축하 인사를 이렇게 받아치고 싶을까요? 쌍으로 싸가지 없는 서방님과 동서, 이 부부는 결혼한 뒤에도 저와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는 도닦는 심정으로 참으며 넘겼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서를 못 본 척 참아달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여보, 정말 너무하잖아. 어떻게 매번 참아.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알지. 재신이나 재수씨가 성격이 삐뚤고 말 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 나 어릴 때부터 재신이 형으로 살았어. 그 녀석이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참 많이도 당했지. 저 자식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 나를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야, 너 심지어 씨 기분 나쁠 때는 자식 새끼라고까지 욕을 해댔지. 내가 먹는 음식이나 물건은 다 지 맘대로 가져가고 어쩌다 내가 먼저 지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먹으면 상을 뒤엎을 정도로 난동을 피웠다니까.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 먹는 대로 크는 게 애들이 아니라고. 재욱이는 맨날 재신이한테 고기며 좋아하는 반찬 다 뺏겼는데도 저렇게 키 크고 건장하고 그렇게 남의 거 뺏어먹던 놈은 키가 170 언저리라고. 재신이는 엄마 얘기 들으면 질색하면서 엄마가 이런 유전자로 낳아준 거라며 엄마 탓을 하고 말았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개망나니가 있을 수가 있어? 형한테 그 정도로 막 하면 부모님이 혼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혼내셨겠니?
진짜 매로 때리기도 하고 팬티만 입혀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정말 엄하게 다스리셨지만 끝까지 그놈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 고집에 우리 부모님과 내가 진 거지. 와, 진짜 서방님 대단하구나.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당신은? 그래도 형인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나도 같이 달려들고 싸우면 그 자식하고 똑같은 놈이 되는걸. 부모님은 가뜩이나 걔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신데 내가 참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당신이 재수씨 때문에 고생 많은 거 알아. 되도록 재수씨가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고 상대 마라. 그냥 피해줘. 남편 얘기를 들으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안쓰럽고 또 남편의 말대로 가능하면 서방님네 부부는 상대치 않고 참고 넘어가주며 지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모두의 감심사가 모였던 2018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어쩐 일로 식사를 쏘겠다며 고깃집으로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서방님은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3억을 벌었다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소고기를 싸도 될 법한데 돼지고기를 사주면서 어찌나 침을 튀어가며 2시간 넘게 자기 자랑을 해대던지요. 형네도 진작 나처럼 코인에 돈 박았어야지. 요즘은 미련하게 적금 들고 그렇게 하다간 돈 못 모아요. 네, 축하드려요. 서방님은 그런 복이 있으신 거고 우리는 그런 위험한 데에 투자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할 마음 없어요. 이래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니까. 내 남편이 좋은 정보 주면 그대로 따라만 해도 돈을 벌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휴. 그러다가 우리 조카들 나중에 결혼 자금이나 모을 수 있겠어요? 걱정 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얘네 앞으로 돈도 꽤 모았어. 나랑 우리 남편은 늙을 때까지 일할 거라서 누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여보, 아무래도 형님네는 우리랑 같이 평일마다 골프 못 치러 다니겠다. 평생 일만 하실 거래. 겨우 돼지고기 사주면서 당장이라도 부자가 된 듯 행세하는 동서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서방님이 식구들에게 무언가를 쏜 적은 거의 없는 일이라 저는 열심히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서방님네가 얻어먹기만 했던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돌아온 사이 서방님과 동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한참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다가가 들으니 글쎄 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수님이 나랑 동갑이고 학번이 같잖아. 형수님 학교에 내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형수님 알고 있더라고. 근데 걔가 해준 얘기가 완전 가관이었어. 한번 들어볼래? 학교에 좀 잘 사는 동기들 사이에서 형수님 별명이 짠순이 찌질이었대. 얘 선이는 맨날 옷도 똑같은 거고 그것도 어디서 샀는지 알 수 없는 시장표 뭐 그런 것만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 맞아. 지난번에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학식만 먹는다면서 뭐하러 2배 넘게 비싼 한 끼를 나가서 먹느냐고 묻는 거야. 아휴. 내가 아웃백 스테이크 얘기했더니 처음 들었단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어디 시골에서 살다 온 거 아니야? 아냐. 쟤 서울 토박이래. 그런데 뭐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어디 깡실과 같은 서울 동네에 있는가 봐. 이렇게 동기들끼리 형수님 뒤에서 돈도 안 쓰고 찌질하게 산다고 씹었다던데. 형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우수하고 교수님 사랑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하여튼 불쌍하다니까. 임마, 난 그 동기들보다 형수님이 훨씬 바르게 잘 지냈던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런 쓸데없는 돈 아껴서 너희 형수 후원하는 어려운 학생들 학용품이나 간식도 사주는 거야. 너도 그런 날라리 같은 애들 말고 형수님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뭐래 찌질하게. 난 그렇게는 안 살아. 사람이 태어나서 뽀대 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구질구질하게는 절대 못 살아. 난 앞으로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코인 투자로 부자가 돼서 화끈한 인생 즐길 거라고. 형 말 틀린 거 없다. 너희 형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너희 형수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어줄 거야. 재신이 너도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사만 열심히 다녀. 아, 짜증나게 아빠까지 왜 그래요? 그러게 우리 남편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코인 투자 대박나서 덕분에 지금 맛있는 저녁도 얻어 드시고 있으시면서 참나. 저 없는 사이 잊지도 않은 제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 뒷담화까지 하다니 정말 저렇게 치졸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당장 그 앞에 서서 잊지도 않은 말 꾸며내지 마세요.
서방님 같은 분보다 난 훨씬 잘 대학생을 했으니 당당하다고요.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민망한 상황 만들고 싶지도 않고 진짜 서방님과 동서 같은 사람들과 싸워봐야 시부모님 속만 썩지 않겠어요. 남편이 왜 그동안 참았는지 이해가 가요. 치졸한 인간들 같으니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한번 투자 성공을 맛본 뒤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서방님과 동서는 계속해서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벌었다는 3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투자로 다 날려버렸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동서가 보낸 온라인 초대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동서네 둘째 아들이 곧 돌을 맞이하는데 조카의 돌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돌잔치를 둘째까지 챙겨서 크게 한답니까? 저는 우리 쌍둥이들 돌잔치도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한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둘째 아들의 돌잔치를 하니 꼭 참석해달라면서 그 이후에도 저한테 전화 한 번, 남편한테 한 번, 심지어는 시무를 시켜서까지 몇 번이나 돌잔치에 오라고 하니 더 얄미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돌잔치에 가야 하니 금반지 한 돈을 사야 하나 하고 시세를 알아봤더니 글쎄 3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거나 가족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한돈 금반지를 사서 주었겠죠. 이런 경조사까지 인색하게 굴면 인복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평소 제 마음에 안 들게 굴었던 동서와 서방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는 돌반지는커녕 내복 하나 덜렁 사온 그들에게 인사치레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1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넣어 준비했어요. 돌잔치는 자신들 분수에 맞지 않고 화려해 보이는 비싸 보이는 파티 전문점에서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무슨 사회자를 거액으로 모셔왔다지 않나 청담동까지 가서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까지 받고 왔다며 동서는 저를 만나자마자 어찌나 돈 자랑부터 해대던지요. 진짜 돈이 많은 부자 같으면 이렇게 고가워 보이지도 않아요. 꼭 별로 없는 것들이 어디 눈만 높이 달려서 소비하는 것만 배워 저렇게 돈 낭비를 한다니까요. 동서, 둘째 조카 돌 축하해. 축하 선물로 돈반지 대신 현금 넣었어. 동서는 제가 내미는 봉투를 아니 꼽자는 듯이 쓱 쳐다보고는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10만 원? 이게 돈이에요? 이런 푼돈을 선물이랍시고 우리 둘째한테 준다니 어이가 없네. 라고 막말을 하며 동서는 내 앞에서 선물 봉투를 찢었습니다. 거지라뇨.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손님 형님인데 선물을 준 사람 눈앞에서 그걸 바로 찢어버리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동서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더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돌잔치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나와버리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돌잔치에서 왜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글쎄 말야. 동서가 나보고 애기 돌 축하금이 적다고 거지라고 하더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돈 봉투까지 찢어버린 거 있지. 제 이야기에 남편은 놀랐어요. 오죽하면 그 착한 남자가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재수씨가 우리한테 거지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봉투까지 찢어버리다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여보, 나 지난 세월 동안 걔한테 무시당하고 언어폭력 당한 거 세워보면 말도 못해. 이제는 못 참아. 걔한테 복수하고 싶어.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보고 참으라던가 재수씨 무시해버리라던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있잖아. 당신이 화낼까봐 미처 말을 못한 게 있는데 10년 전부터 동생이 나한테 돈을 꺼갔거든.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5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20만 원일 때까지 여러 번 이렇게 돈을 꺼가서 갚은 적이 없어. 내가 수첩에 적어놨는데 다 합치면 원금만도 1,500만 원은 되더라고.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돈 없으니까 그때도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되려 형이 쪼잔하게 동생한테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냐고.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입 씻어버리더라고.
그래놓고 그 이후에도 동생이 한 번씩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 이거 진짜 호구된 거 맞지? 돌잔치 전에도 나한테 전화를 했어. 형, 나 우리 둘째 돌잔치 하려는데 계약금이랑 뭐 당장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만 좀 보내줘봐. 재신아, 이제 나 더 이상 너한테 돈 못 빌려줘. 갚지도 않으면서 내가 무슨 ATM기냐? 돌잔치 하는데 너무 비싼 곳에서 하는 거 아니야? 형편 맞춰서 그냥 식당에서 해도 200까지는 안 가겠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갑자기 돈이 없을 뿐이지 내 가오가 있는데 우리 애기 돌잔치를 형처럼 그저 그런 식당에서 할 놈으로 보여? 이러면서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남편도 이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래요. 남편도 더 이상 그런 서방님을 넘어가주지 못하겠다고 응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와 한편이 되어 서방님네 부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며 친해진 50대 후반의 언니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언니와 봉사활동에서 만나 지난주 있었던 동서의 일화를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주며 제 심정을 공감해 주었어요. 언니, 그런데 남편이랑 나랑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동서한테 복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언니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세상 일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경험 많은 언니에게 이런 경우 이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헤어진 며칠 뒤에 언니는 저에게 방법이 생각났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니네 동선에 말이야. 코인이나 위험한 투자 한 적이 있다고 했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 혼내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뭐니?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내가 주식하고 파생상품들을 다루다 보니 사기꾼들도 참 많이 만나봤다. 나도 한번 대인 적도 있고 사기당해서 큰돈 날릴 뻔한 위기도 있었어. 그런데 니네 동선에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늘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언제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으니까요. 내가 당할 뻔한 투자 사기꾼들을 너네 동선애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그 부부의 연락처랑 주소 그리고 나이 정도 여기에 적어봐. 언니가 서방님과 동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간 뒤 아마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형,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지 않아?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힌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형도 거기에 다 투자해. 무슨 투자처인데? 확실한 거 맞아? 내가 코인으로 3억이나 번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 돈 많은 사장 형님 사귀게 됐는데 이 형님 진짜 마음에 들어. 아주 그릇도 크고 화통하고 돈도 잘 쓴다니까. 내가 이 형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 좀 했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강남 부유층들끼리만 비밀스럽게 하는 투자 종목을 나를 끼워준 거 있지? 나 지난번 벌었던 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0억은 들어갈 거야. 못 먹어도 2배 장사. 난 이제 곧 20억 넘게 손에 줄 거라고. 20억만 생겨봐라. 당장 회사 때려치고 놀고 먹고 살 거야. 너무 좋은 정보라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 땡겨서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 우리 둘째 돌잔치 때 형님이 내민 돈 보니까 형님네 사정이 궁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정보 공유해 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렇게 동서와 서방님은 한참 동안 자기들이 들어갈 투자가 곧 성공해서 이미 돈을 벌었다는 듯이 뻐기고 우리가 불쌍해서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그런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들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서방님의 부부가 가고 나서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서방님네한테... 제가 말을 하자마자 언니는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그 부부가 너한테 얘기하디? 미국 주식 파생 상품에 투자하라고? 맞아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아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너무 예상대로 행동해서 바로 걸려드는구나. 그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야. 돈 많아 보이는 사기꾼이 아마 그 사람한테 작업 들어갔을 거야. 그런 대박 상품 같은 건 없어. 투자했다가는 아마도 몽땅 쪽박 짤 거야. 그러니까 그 투자 너네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진짜요?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저도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니 덜컥 걱정이 되어 동서를 말렸습니다. 동서가 지난번에 얘기해준 그 투자 상품 있지? 아무래도 그거 사기 같은데 당장 집어넣은 투자금 회수해. 참나,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생각해서 정보 줬더니 그게 사기라고 초부터 치네? 적금이나 아파트만 사본 형님이 주식이나 투자를 알기나 해요? 아, 됐어요. 우리만 떼돈 벌 거니까 옆에서 잠자코 보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요. 사기라니. 괜히 재수없게 왜 그러세요? 동서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저를 비웃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서의 말을 듣고 나니 그래 어디 누가 후회하게 됐는지 두고 보자 하는 앙심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서방님에게 지금 하려는 투자가 위험하다고 알려주었지만 역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욕심과 자만으로 이성을 잃은 그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꿈에 부풀었던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에게 보름 만에 찾아와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김 사장이 사실은 사기꾼 새끼였어. 그 자식이 보여준 외제차랑 회사 모조리 집까지 사기였고 우리가 준 투자금 들고 잠적해버렸어. 이를 어떡하면 좋아? 형, 대출 못 갚으면 우리 집까지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어. 이런, 큰일이구나. 어쩌면 좋냐. 그러게 나랑 네 형수가 그렇게 뜯어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봐, 그 김 사장. 그때 더 강하게 우리를 말렸어야지. 형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경찰에 진작 신고는 했지.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사기꾼 잡기가 힘들대. 게다가 어떻게 체포하더라도 아마도는 되찾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 사기꾼들이 투자금을 어딘가에 은닉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형님, 혹시 돈 가진 거 좀 있으면 꺼줘요.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왔게 됐는데 급히 살 집도 알아봐야 하고. 꺼줘요? 동서 말이 참 이상하네.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어? 게다가 내가 동서 그렇게 말릴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나 하라고 미련하게 계속 살 거라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나섰을 때는 이런 결과도 받아들이고 책임져야지. 우리는 동서한테 꺼줄 돈도 없어. 그리고 꺼준들 뭘 어떻게 해서 갚을 건데? 이미 빚이 한가득이라면서. 제 말에 동서도 서방님도 아주 분하다는 듯이 봤지만 자기들도 마땅히 할 대답이 없으니 째려보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재수씨도 이번 일 책임지고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할 거야. 지금껏 마음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상처받건 어쩌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면서 살았겠지만 인생은 실전이야. 누가 부추긴 거 없어. 너희 부부가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밀어붙인 거니까 애들 생각해서 열심히 빚 갚으라고. 남편도 여태까지와 달리 냉정하게 서방님네가 청하는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요? 사람 좋은 척 다 하더니 이렇게 되니까 아주 안면몰수네? 형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이라고 무조건 참으라는 법 있어? 우리 남편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방님한테 늘 당하면서 져주면서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고, 아니, 내가 그 꼴 못 봐. 동서도 마찬가지야. 돌잔치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나한테 막말하고 싸가지 없이 굴었지. 이제는 너희가 진짜 거지가 되었으니 어디 한번 진짜 거지의 삶을 살아봐. 그러고 나자 동서와 서방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저와 남편은 가슴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나가버린 서방님과 동서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뭐 뻔하죠. 바로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저와 남편도 그런 요구를 모조리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얹혀 살면서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대출을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확천금만 쫓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했던 서방님네 부부는 그렇게 망했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으니 권선징악의 결말이 맞겠죠. 이번 일로 서방님네가 제발 개과천선해서 정신 차리고 사람다워져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벌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어린 시절 가난했더라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더 열심히 더 아껴가며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탕을 노리고 남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항상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난을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쓰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성실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70줄에 접어든 나이 많은 사연에 빠지다 애독자입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걸 당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혔는데 예쁜들 말씀 따라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그걸로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다 하게 되더니 유튜브라는 것을 활용해서 오만 영상도 다 보게 되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작거렸을 때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며느리였네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왜 항상 지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요? 사연에 빠지다에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어디 사는 어떤 분들인지 얼굴을 알 수 없는 분들이기에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밝혀보는 것인데 이곳이 아니라면 제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욕이나 실컷 얻어먹을까봐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네요. 벌써 50여 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오래전이 되어버린 그때에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어느 관광지에서 잠시 안내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대단히 실례지만 표를 구매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매표 창구가 바로 보일 거예요. 저 그런데 아까 전에도 그것보다 이전에도 저에게 오셔서 그걸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제 착각이라면 죄송하고요.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실 줄은 생각도 못하고 저는 대범하게 자꾸 똑같은 수법을 쓰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숫기도 없고 용기는 더 없어서 바로 본론을 꺼내지 못하겠는지라 애꿎은 문의만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무슨 본론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면 되는 걸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쪽의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급적 편지할 수 있는 주소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 순간 제가 웃음을 꾹 참으면서 손으로 제 가슴팍을 가리켰지요. 그 끝에 달려있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명찰을 그제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무르익은 홍시처럼 색이 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한 남자를 만난 순간이었네요. 남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먼 친척집의 일거리를 도와주기 위해 단 2주간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한 것이었답니다. 실은 그곳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 지역에 온 김에 우연히 관광지에 들려보았다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고 저는 저를 흔들어 놓은 남편의 존재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각자 거주하는 곳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적어준 주소지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던지라 저는 새로운 집 주소보다는 이전의 집 주소가 너무나도 익숙하였고 저도 모르게 그 주소를 적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후로 내내 남편의 편지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편지는 오지 않았죠. 당시에 저희 집에는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소식이 없는 남자에게서 저는 되려 깊은 갈증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친정 식구들도 그런 저를 수상하게 여겼었죠. 연자야, 너 요즘 태도가 영 수상쩍다. 너 혹시 만나는 사내라도 생겼니? 아, 엄마, 내가 무슨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세요. 나는 그런 거 멋쩍어 하는 여자인 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면 말지. 왜 그렇게 성을 내? 전에 없이 새침하게 구는 걸 보니 아무래도 네가 나이가 들면서 사내라는 존재가 궁금해진 모양인데? 차라리 잘 됐다. 너 이참에 시집갈 생각이나 해라.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당장 시집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관광지 안내 온 일도 그만두게 되어서 혹시 남편이 저를 그쪽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엇갈릴 테니 그것이 걱정이었건만 시집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얼떨떨하더라고요. 하지만 빠져나갈 핑계가 없었어요. 친정 집안은 가난해서 늘 형편이 퍽퍽하였고 제가 돈을 양껏 벌 수 있는 주제도 못 되었으니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그것으로 효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얼마 뒤에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남자라고 알고서는 자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8살이 많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럼 호섭 씨는 현재 29이신 거네요? 저는 27 나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연자 씨, 남자 나이 29이든 7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여자 나이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그 맞선 상대의 누런 뻐드렁니가 저는 이날 이때까지 어째서 안 잊혀질까요? 사람의 기억력이란 이상한 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네요. 목소리 크고 행색도 별로였던 그 맞선 상대를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단지 호탕하고 사내답다, 처자식 잘 책임지게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옆 동네 살았던 순이인지 꽃분인지 하였던 어떤 언니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대와 결혼해서 강원도 산골로 갔다고 하던데 그보다는 제가 나은 경우라 생각하면서 수긍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도 저희 집에 놀러온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문득 떠올랐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자야, 너 혹시 너한테 편지할 사람이 있었니? 너희 살던 집에 지금 노부부 2분이 사시잖아? 나한테 2분이 그러시더라고. 편지가 몇 통 왔는데 아무래도 전에 살았던 가족 앞으로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편지 봉투를 확인해 봤더니 네 이름이 적혀 있더라?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다음 순간 벼락 같은 깨달음으로 몸서리를 치고 말았어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가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주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울면서 옛집으로 달려가 남편이 저에게 보낸 편지들을 찾았어요. 답장도 없는 이를 향해 남편은 편지를 5번이나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당장에 보낸 이의 주소로 답장을 보냈어요. 다시 남편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로 피가 말랐습니다. 집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때 드디어 답장이 왔는데요. 이제 옳게 된 주소로 답장을 가지고 온 편지 배달부의 얼굴을 때마침 제가 마주친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었거든요. 자기가 쓴 편지를 직접 들고 왔던 거예요.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붙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소가 맞긴 했나 봐요. 이렇게 계시는 걸 보니까 확실하네요. 정말로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쏙 빠져서 그때는 주소를 잘못 알려드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바보같이 편지가 언제 오려나 늘 기다렸습니다. 허름한 대문가에서 제가 남편과 그러고 있는 모습을 식구들이 봐버렸어요. 그렇게 된 바람에 저에게는 달갑게도 맞선 상대와의 혼담은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제가 혼담이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알게 된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요청하였어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수락했고요. 친정 식구들은 돈 나가는 일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시집을 가버리라는 정없는 말로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제 시댁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어디서 굴러먹다 기어들어온 개뼈다귀 같은 것이 내 아들을 꼬여내서 그 옆자리를 꿰차하겠다고? 가당치도 않는구나. 아이고 아두야. 엄마, 너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저희 2사람 이미 깊은 사이입니다.
무조건 결혼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단호하게 우겨대니까 시부모님도 반쯤은 얼떨결에 휩쓸려 가다시피 결혼을 진행시켜 주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약간은 얼떨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그리던 것과 상당히 달랐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수밖에는 없었네요. 시댁이 제 친정보다 형편이 많이 나은 편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저는 딱히 미천이 없어서 사실상 맨몸으로 시집을 간 셈이었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나날이 결혼생활 초장부터 펼쳐졌습니다. 적응하는 것에 한참을 헤맸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중압감이 느껴지는 일이었던 듯 싶어요. 저는 오로지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운명이 있다면 나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제가 아예 아무런 연애 경험도 없었고 이성에 관련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러나 불행한 생활을 향해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없이 기어들어가고 있었으니 그 시작점을 정확히 찍었던 것이 아무래도 출산 이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딸을 낳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으나 얼마 뒤에 발달이 너무 느리단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웃집 애기 엄마가 저보다 5달 출산을 먼저 했는데요. 그 때문에 비교가 되었어요. 저기 여보, 우리 딸 있잖아요. 옆집에 있는 얘기보다 어떤 것이든지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밖에서 일만 하느라 그런 건 잘 모르지. 내가 옆집 애기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애기가 우리 딸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잖아. 한 1년 정도 아닌가? 아니에요. 꼬박 5달 차이가 나요. 그런데 느끼기에는 5달보다도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뭐?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였어? 그럼 암만 해도 우리 딸이 좀 느린 것 같은데? 당신 애네 똑바로 보고 있는 거 맞겠지? 집안일이고 육아이고 온통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으나 딸의 발달이 느린 것은 알아차리더라고요. 저는 엄마인 제 잘못일까 싶어서 늘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였다면 빠르게 대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제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을 것이고 치료를 받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쉬쉬하기 바빴던 듯 싶어요. 가뜩이나 볼품없어서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였는데 어딘가 부족한 딸 자식마저 낳아버렸으니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걸핏하면 잔소리와 꾸중을 듣고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는 일은 다반사였네요. 춥다는 핑계로 빨래 대충 하고서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확인 다 하고 네 엉덩이를 냇가에다가 걷어 차버릴 줄 알아라. 그러니까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네, 어머님. 뗏물 잘 빠지도록 전부 다 빨아올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이 얼어서 안 움직일 때까지 깨끗하게 빨아. 내 아들은 밤낮 없이 밖에서 돈 버느라 온갖 고생 다 하는데 못난 며느리가 탱자탱자 노는 꼬라지를 내가 절대 볼 수 없지. 못 보고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흡사 저를 종부리듯 하고 계셨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보다 못한 급이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생기더군요.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께서 시장하다 하셔서 간단히 진지를 차려드렸고요. 저는 그날 창고 청소를 하고 들어온지라 너무 배가 고파서 구석 바닥에 앉아 밥을 한술 뜨려던 순간 갑자기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국에만 밥그릇이 나뒹굴었지요. 비명을 지르면서 시어머니께 머리를 잡힌 채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무섭게 혼이 났습니다. 어디 감히 네 시아버지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그것을 입구멍에 쑤셔 넣어? 너 오늘 버르장머리를 내가 제대로 고쳐놓으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이 진지를 이미 잡수시기 시작한 줄로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서러운 이유로 혼이 났던 것이죠. 머리가 산발이 돼서 뜯겼는데 그 몰골로 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당시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일상의 와중에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째였지요.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내심 기도했습니다.
제가 둘째 임신을 하자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덜 괴롭히셨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랬죠. 딸을 못나게 낳아서 네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 이번에는 잘하면 돼. 멀쩡한 둘째 낳아서 우리가 잘 키워보자. 그 말이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끝내 저에게 한으로 남더라고요. 곱씹을수록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는 남편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 중기가 되었을 때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른 오전에 딸이 자다 말고 발작을 일으켜서 급하게 큰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의료진의 당시 소견으로는 선천적으로 뇌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봤어요. 그것까지 듣고 저는 기절했었죠. 가해온 딸 아이의 짧은 장례는 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입을 모아서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 자식인데 왜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재고해주세요. 이 미련한 거사. 떠난 아이가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간 걸 모르겠더냐? 그 희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놀란 제가 갈등하기 시작하였죠. 정말 그런가? 참아야 하나? 혼란스러워하던 도중에 짧은 장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그때 남편은 허심탄회하게 저를 위로하였죠.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잖아. 남은 우리 식구끼리 먼저 떠난 아이의 몫까지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냥 콱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말이 와닿을 리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그 이후로 이를 악물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윽고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이라면서 시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그 꼬장꼬장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수고했다라고 짧게나마 인사를 해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조차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습지만 날아갈 듯이 기뻤던 것 같네요. 속으로는 딸아이가 자기 동생을 위해 떠나가 준 것이라고 부끄러운 합리화까지 해대면서 말입니다. 평소에 조금도 안 친하게 지내던 시누이마저 출산을 축하한다고 저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온 것에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고작 그런 것에도 감동하고 벅차올랐을 만큼 당시에 제가 얼마나 수준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냐는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확실히 누그러지셨어요. 아유, 우리 귀염둥이 손자가 확실하게 친탁을 했네. 아유, 기특한 것. 눈도 코도 입도 다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어. 제가 보기에는 반쯤은 저를 닮았지만 절대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네요. 저는 그 정도로 억누르며 참고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억눌려 있다고 생각도 못했고요. 아들의 존재가 그나마 저를 숨통 트이게 해주었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키우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에만 사활을 걸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학교 입학하고 나서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멀어진 것에 안도감이 느껴져서 저는 울기까지 했었어요. 집을 장만하느라 돈이 들어서 이후로는 저도 맞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큰일은 아니었고 오전에 동네 애엄마들과 모여서 부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거라도 하면 아들 학용품 비용은 벌었으니 즐거웠네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지만 비참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람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빨려고 하다가 루즈 자국을 보았거든요. 저에게는 없는 루즈 색깔이었어요. 저는 미쳐갔습니다. 그 힘들고 괴롭고 정말 피를 토하고 싶었던 나날을 남편과 함께했던 너무 짧지만 강렬했고 설렜던 그 기억, 그걸 추억 삼아서 버틴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위해 편지를 써주던 그때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그 순수한 애정은 어디로 갔냐고! 이제 보니까 당신, 그때의 열정이 얼굴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네. 사람이 어떻게 매사에 똑같을 수가 있어? 다른 집 남자들도 다 이러고 살아. 다 비슷하게 사는 거야. 너만 유난 떨면서 난리치는 거지. 이런 거 눈 감아줄 수는 없었어? 남편은 오히려 저를 헌란하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시댁 식구들 역시 제 편에 서서 남편을 욕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처량함을 느끼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이 제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그 손의 정체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눈물이 멈췄고 다시 웃을 기분이 났죠. 우리 귀염둥이 아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아빠한테 진짜 비밀인데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아들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던 저희 입가에는 어느덧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 그런 건 없었어요. 부부라는 이름 하에 묶인 관계만 지속되는 것일 뿐 이혼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부모 자식은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배로 품어서 세상에 내보낸 제 소중한 자식. 제가 죽어 이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죠. 앞으로 저는 아들만 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는 그저 부부니까 함께 산다는 의리로 살아갔고요. 하지만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하는 것은 역시나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제가 우연히 바람의 증거물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차라리 노골적이고 천박한 어떤 것이었다면 덜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은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바람난 상대에게 구구절절 연설을 썼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람 그 옛날에도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몇 통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었을까 싶고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박박 찢어져 버렸는데 남편은 사라진 편지의 행방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상당히 어색한 낯으로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 게 다였네요. 남편에 대한 애증,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안고 저는 묵묵히 또 살아나갔어요. 참 희한한 것이 제가 나이가 들어도 시어머니가 저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시달려 보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들과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이 정말이지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 아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어요. 그 결과 아들을 자랑스러운 명문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공로만은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다 인정해 주었고요. 제 훈장이나 다름없었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더니 어느 날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하고 결혼할까 생각 중이야.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인데 우리 너무 잘 맞아. 결혼? 결혼이라고? 지금 여자친구라면 너보다 어린 게 아니라 연상이잖아. 게다가 다니는 직장도 그저 그런 사무직인데다가 심지어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는 결사 반대야.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아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며칠 후에 자기 여자친구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었어요. 괜찮은 여자니까 좋게 봐달라는 뜻이었겠지만 저는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하고는 결혼까지는 못 시켜주겠네요. 연애라면 둘이서 지지고 볶든 어쩌든 내가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을
저는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느끼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커져갔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만으로 하는 게 결혼이면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가 남아나질 않았겠죠? 본인이 부족한 거 알고 있는 게 진심이라면 양심껏 내 아들 놓아주길 바랄게요.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예요.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풀이 죽어서 상심하는 모습, 저도 마음 아팠죠. 하지만 그게 제 아들 일이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냉담하게 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일이 희한하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청천벽력으로 제 남편이 암에 걸린 것이었어요. 이기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병원에서는 그랬으나 남편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한 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서 그런지 우리 아들 녀석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네.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 아픈 환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반대표를 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 아들에게 고작 그런 수준의 여자를 배우자로 붙여준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했죠. 그렇게 유아무야 며느리를 들였어요. 남편은 회복을 했지만 바로 얼마 후에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에 혼자 남겨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적적하셨는지 먼 지역의 시누이 사는 곳에 가서 지내겠다고 하셨는데요. 며칠 만에 둘이 대판 싸웠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겠다 하셨죠. 애미야, 너는 나이가 늘어서 마탱이가 간지 어쩐 건지 감자국 하나도 맛깔나게 못 끓이는구나? 아휴, 게다가 이거 반찬을 가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어머님, 어제도 오늘도 무조건 불평만 뱉으시네요. 건강에 좋은 조미료만 써서 그렇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애미, 네가 간땡이가 부었구나. 어디서 감히 눈 부라리면서 소리를 빽질러? 그러면서 저하고도 싸우셨습니다. 이때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잘하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게 많다고 거듭 말했으나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꽃다웠던 처녀가 이제 다 늙어서 자기 시어머니 죽일 듯이 구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속상하네. 이딴 소리를 남편이 중얼거리는 것에 제가 꼭지가 돌아갔어요. 갑자기 제 지난 인생이 카메라 필름처럼 엮어서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주저앉았어요. 거의 비명을 질렀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가슴에 한을 쌓아가면서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작 그딴 말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바람 쐬러 간다면서 외출해버렸어요. 제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일하던 와중에도 제 전화를 바로 받은 효자 아들은 전말을 듣고서는 분노에 차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의 며느리를 저에게 보내서 저를 자기네들 집으로 데리고 갔죠. 한동안 저를 모시면서 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고마웠어요. 저는 그 집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베란다에 나가서 하는 말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또래분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거 알아? 난 정말 우리 엄마 마음고생하면서 사신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외면하면 우리 엄마는 벼랑 끝에 몰리시는 거야. 아니,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지. 자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해드리자. 우리 엄마 영영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한동안이니까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드리자. 그럴 수 있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저는 힐끗 몰래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내성적인 성격인지 원래 처음부터 말수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집안이 가난해서 형제 자매가 어렸을 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산 경험들이 있었고 며느리 본인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눈치 잘 보고 주눅이 잘 들어서 스스로를 초라히 하는 성격인 듯 싶었네요. 저희 아들이 밝고 당당한 성격이었기에 서로가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끌렸던 것 같고요.
저는 며느리가 측은하면서도 왠지 못마땅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식 새끼를 멋들어지게 양지에서 키워놨더니 갑자기 음지에서 자란 사람하고 맺어주라고 하면 그 어떤 부모가 쌍수 들고 반기겠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이 먼저 결혼하자고 청했다고 하더라도 양심껏 거절을 했어야지. 그걸 넙죽 수락하다니. 부족한 점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내가 유심히 잘 봐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관찰하였는데 영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주방 살림하는 법, 가계부 옳게 쓰는 법, 자주 안 만나는 친척 어르신들 대하는 법, 안부 연락 돌리는 법 등등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말이에요. 출산에 관한 조언도 주었습니다. 너 그런데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나도 제때 낳은 사람으로서 확실히 알려주는 건데 시기 안 놓치고 제때 출산하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 아, 그런가요? 그런데요, 어머님. 요즘은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은 일찍 안 하는 추세라서요. 뭐라고? 추세? 너무 가짜나서 웃음조차 안 나오는구나. 그게 너와 대관절 무슨 상관이라고 추세를 들먹거려? 너는 더 나이 먹기 전에 임신해서 아이나 순풍 낳는 게 그저 최고란다. 네가 아직 정신머리가 똑바로 안 박혔구나. 저는 당연한 소리를 해줬다고 생각했기에 그때 며느리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비틀대며 침대 위로 엎어진 아들을 보면서 며느리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며느리를 옆으로 쳐내고 제가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들 겉옷하고 양말 벗기고 물수건으로 발부터 닦아주었지요.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멀뚱하게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간 것도 아니고 거기 있었으면서 보고만 있었니? 거들지 않고? 너는 뭐 하나도 제대로 알아서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아, 죄송해요. 도와드려야 하는 거지 판단이 안 돼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맹추 같기는. 행여나 우리 아들 혼낼 생각은 말거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 기죽이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는 어렸을 때 기죽고 살아왔다고 그랬으면서 왜 너 같은 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 네, 무조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가 대답도 잘하고 착해서 참을만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다 보니까 영 아니었나 봐요. 저에게 끝내 항복 선언을 해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나이 잡수시고 아들밥 차려주시려고 하니까 무조건 힘에 부치셨겠죠. 외로워서 혼자는 안 계시겠다고 했던 그 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갔고요. 참나 기가 막혔네요. 아들 타령 엄마 타령하는 두 사람을 정작 둘이서만 잘 살게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 우스웠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게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했고요.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나 했더니 바로 아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저에게는 아들이 최고였죠.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구나 싶었네요. 저는 귀한 씨를 품은 며느리가 경거망동에서 혹시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날랐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들 며느리가 사는 그 집의 부엌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부엌 살림 어수선한 것이며 냉장고 정리 안 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던지 도저히 며느리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알아서 잘 좀 하고 살면 안 되겠니? 이게 똥수세미야 아니면 냉장고야? 아, 죄송해요. 제가 한다고 하는 건데도 좀 손이 워낙 느린 편이라서요. 어색하게 웃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저는 특별한 낌새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불쑥 찾아오는 것은 앞으로는 자제해주세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충격을 받은 제가 눈물을 참으며 물어봤죠. 우리 아들, 너 이제 네 엄마보다 네 처가 더 중요하고 더 좋다는 거니?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만 보고 말씀을 하세요? 더 좋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수연이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요즘은 잘 때도 숨차다고 힘들어하는데 엄마까지 스트레스를 더해주시면. 아니, 뭐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내 며느리한테? 아니, 설사 준다고 치자. 이런 수준도 못 버텨내는 게 말이 된다고 너는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엄마,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야 서로가 평안할 것 같아요. 엄마도 예쁜 손주 건강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서럽고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을 향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고불고 싶었던 게 저의 진짜 심정이었으나 애써 참았던 거예요. 태어날 손주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았고 할머니가 된다는 보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께서 화장실 가시다가 잘못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수발 누가 들었겠나요?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다 늙으신 와중에도 저를 힘들게 하시다니 심적으로 괴로워서 당연히 웃을 기분이 안 났죠. 남편은 자기 모친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면서 자꾸 저한테 그럴 말만 해댔어요. 본인이 수발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남편하고는 완전히 냉전에 돌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점차 안색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계속 바닥을 친다 어쩐다 하더니 암이 재발되었어요. 정말 하늘의 농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동시에 닥쳐왔으니까요. 제가 사는 낙은 태어난 손주뿐이었어요. 이 시기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처음 장만했는데 작동법을 열심히 배워서 손주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죽을 날 받아놓은 남편 곁에서 제가 너무 우울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어려운 스마트폰 작동법은 며느리가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니 먹은 사람이 어디 한 번 보고 들으면 익혀지나요? 자주 헤매서 똑같은 질문도 여러 번 했었네요. 때마다 며느리는 귀찮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잘한다고만 생각했죠. 어느 날 밤 하도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오기에 스마트폰으로 손주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영상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날 남편이 약물 맞으면서 헛소리하고 저를 힘들게 해서 괴로웠는데 이것마저 뜻대로 안 되니까 열불이 터졌어요. 며느리에게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너 이거 나한테 영상 들어가서 보는 거 왜 제대로 안 알려줬어? 너는 매사에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는 네 엄마한테도 이렇게 구니? 하긴 너는 친정이 전부 개판으로 흩어져 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되겠구나. 어머님, 지금 시간이 벌써 자정이 넘었어요. 제가 오늘 피곤한 일이 너무 많았다가 지금 간신히 자리에 누워서 눈 붙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통화하면 안 될까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 니까짓게 나한테 뭔데 그런 식으로 토를 달아? 너 나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막장으로 나가는구나? 제가 악을 쓰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두통이 심했기에 밤새 알아댔던 저는 결국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오전이었고 제가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헬쑥한 얼굴로 옆에 있었어요.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죠. 와 있었었구나.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졸대했다. 제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면서 감정을 꾹 참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하게 다가왔죠. 대체 뭘 잘했다고 그런 표정이야? 내가 너를 뭐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니? 나는 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들게 살아왔어. 너 우는 소리하고 나약한 모습 보이는 거 나는 결코 용납 못해. 잘 키워놓은 내 아들 채가 놓고서 뻔뻔하게 구는 너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말을 맺으려는데 문득 손주가 같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돌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죠. 어머나 어머나, 우리 손주 강아지도 같이 왔어. 하도 조용히 얌전하게 있어서 몰랐네. 아이고, 이 할미한테 와보세요.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 어머님,
지금 링거줄 꽂고 계셔서 아이는 앉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또 후수질이야? 제가 홧김에 탁 쏘아붙이자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손주를 안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무겁거나 말거나 품에 안으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더군요. 아이고, 우리 손주 강아지는 얼굴 가르스메한 모양도 눈, 코, 입 생김새도 어쩜 이렇게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을까? 응? 어머님은 아이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을 꼭 하시네요. 너는 되게 동의가 안 된다는 듯이 말을 하는구나. 내가 박복하게 꼬인팔자로 살아왔는데 너 같은 뻣뻣하고 못난 며느리를 둔 것이 최고로 박복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시아비의 건강 문제만 아니었어도 너를 허락 안 했어. 저희 외침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이로부터 얼마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겼죠. 다시 옛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찾아갈 거고 당신에게 편지를 쓸 거야. 나는 그 편지를 끝끝내 찾지 않을 거요. 당신 이 험난한 세상 사느라 고생 많았고 내세에서는 만나지 맙시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딱딱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기력이 다 쇠한 채로 입모양만으로 저를 향해 미안해, 참 미안해 이 말을 전해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차라리 그러지 말지. 희한한 사람. 남편 떠나고 나서 자꾸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늙으신 데다가 아들을 먼저 앞세우신 충격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을 처분하셨고요. 멀리 시누이가 사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시설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옛날 일을 곱씹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꾸만 그래, 남편하고 좋았던 순간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편협하게 살아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다 잘못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게 몸이 쇠약해지니까 정신도 무너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억눌러온 분노가 제 짐작보다 아주 강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에 걸리신 상태였고 오늘 내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잊으셨죠. 그러자 저는 이미 모를 분노에 시달리다가 건강이 한꺼번에 악화되었고 자꾸만 저도 모르게 허공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충동적으로 며느리를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은 하필 아들이 집에 함께 있던 때에 잘못 찾아갔었죠. 우리 손주, 네가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아? 네가 우리 집안 핏줄을 키울 자격이 있는 줄 아니?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아들이 저를 강하게 만류하였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른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아들이 어떤 것인데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버텨온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충격을 받은 저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혼자서 일상을 사는 게 어렵다 못해서 위험해졌습니다. 가끔 다리에 힘이 풀려 욕실에서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100세 시대에 무슨 내가 벌써 요양병원이라니? 어머님, 그렇다고 정말 100세 사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가실 때 됐죠. 너 대체 너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그렇게 있으셔서 저를 지난 세월 그토록 못 살게 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못 살게 굴었다는 거니? 너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으면서 왜 내 원망을 하는 거야? 저 멀쩡하지 않았어요. 늘 괴로웠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환청 들리고 하혈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고 우울해서 콱 죽어버릴까 하는 충동에 시달린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오로지 아이 생각해서 참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부릅뜬 눈으로 저에게 외쳐왔는데 그때 제 몸에서 기운이 훅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며느리에게서 제가 겹쳐 보였죠. 우울해서 콱 죽을까 했지만 아들만 보면서 참았던 사람, 그게 과거의 저였는데요.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에게서 과거의 저를 온전히 겹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였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게 바로 저였던 것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바로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저에게 아들이 말해왔어요. 엄마, 나는 내 아이한테 이혼 가정을 안겨줄 수는 없어요. 지금 엄마를 요양병원에 안 모시면 제가 이혼당하게 생긴 상황이라 저를 위해서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식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냐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을 위해, 아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는 한낱 기대를 품었어요. 여기서 제 건강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몇 달만 지나면 저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일전에 이웃으로 알았던 이의 조카가 사무직원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인맥이나마 있으니 편했습니다. 그 직원이 실무진이라서 저희 편의를 잘 봐주었고 제가 스마트폰 작동에 능한 것을 보고는 컴퓨터 하는 법도 활동 시간에 알려주었어요. 컴퓨터 타자도 잘 치게 되었어요. 제가 의지를 갖고 뭐라도 배우고 발전하려 한 것은 저를 찾아올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학수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제 짐짝 취급하는 것이 서글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속에 많았으나 그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자존심과 아집, 과거에 대한 분노는 이제 온전히 소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곧 찾아뵈려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요. 그랬니? 괜히 반갑구나. 대체 무슨 용건이 있기에. 병원에 모셔두는 비용도 가만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쯤 되면 알아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도 저를 신경 쓰이게 하고 미치게 만드시네요. 저는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말씀 꼭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됐네요. 더 이상 어머니께 아무 용건도 없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한참이나 통화가 종료된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처자식을 우선으로 선택하였고 며느리는 저를 질색하면서 증오하고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네요. 저는 요즘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나날마저도 보장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막 떨립니다. 이미 살아온 나날을 후회로 곱씹는다 한들 변하는 게